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상리증권 리서치센터 신월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셧다운 얘기 좀 자세하게 오늘 여쭤보고 싶어요. 네. 셧다운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상했던 바고. 네. 그렇죠? 네.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제 업무 정지에 미국 정부가 들어가게 됐는데 일단 원인부터 좀 짚어볼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 뭐 예산안 합의가 안 된 거고요. 예산안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들은 정치적인 동기를 일단은 조금 제한다라면은 결국엔 오바마 케어라고 일컬어지는 ACA에 관련된 부분이 좀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 이제 관련된 이제 업무에 정부 행정부 업무에 관련된 부분들을 뭐 공화당이야 이번에 5BBB 법안 통과하면서 대규모 감세안 진행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작은 정부를 좀 더 지향을 하다 보니까 민주당과 좀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지만 상원에서 60명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삐그덕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고 어제 이제 셧다운이 될 가능성은 9월 30일에서 10월 1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거의 100%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점심 식사를 하고 오니까 이제 막 뉴스가 속보로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1시 1분부터였네요. 네. 우리 시각으로. 그러니까요. 딱 그래서 될 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됐다고 하니까 또 느낌은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행정부의 일부 비필수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도 좀 상당 기간 보름 이상 한 달 가까이 셧다운이 되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좀 극단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미국의 그 의회 정치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퇴색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한겨울에 셧다운이 되면서 상당히 지역 기반의 좀 필수적인 업무가 좀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절은 좀 다르지만 연출이 될 가능성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트럼프는 계속해서 공약으로 막 내세웠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쓸데없이 돈 쓴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오바마 케어를 하게 되면은 이 돈이 이제 예산에서 어느 정도 나가게 되는데 이게 불법 이민자에게 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법 이민자에 대한 IC의 엄청난 단속, 계속 지금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이제 권력 다툼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거하고 엮이다 보니까 이거는 트럼피즘을 지지하는 국민 유권자들에 있어서는 불법 이민자라는 이런 게 딱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당연히 연계가 되면서 공화당의 입장을 좀 지지하는 이 여론으로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 의료 보장 차원에서는 이게 당연히 필요하고 특히나 저소득층에 대한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은 물러설 수 없다라는 입장이 가장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에 참 대선 패배 이후 조금 지리멸렬한 상황이었고 여러 가지 중요 법안들마다 공화당 내부의 반대 인사로 인해서 뭔가 민주당이 조금 버틸려나 했지만 결국에는 그런 공화당 인사들을 트럼프가 직접 전화하면서 다 물러서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민주당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세션에 관련된 레세션이라는 관련해서 지출 취소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했고 지출 취소. 그러니까 공공방송 예산 삭감, 외교 원조 지출 취소 조치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공공방송 이제 트럼프는 좋아하는 방송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제 선진국이 개도국이나 후진국들에게 좀 원조하는 부분들을 많이 삭감을 하고 없애거나 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좀 복원을 시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스케어도 헬스케어인데 불법 이민 정책, 그러니까 이민 정책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진하고 네. 있는데 이거하고도 맞물리면서 네. 상당히 좀 그렇죠. 양 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 선거를 약 1년 앞두고 지금 셧다운이 네. 됐기 때문에 얼마나 어느 쪽에서 좀 의견이 다른지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됐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또 한 가지 네. 더 꼽자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사이가 조금 틀어져서 나왔지만 약간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아직 뭐 그렇게 분명하진 않아요. 네, 일론 머스크는 요즘에 언론의 그 스포트라이트를 좀 덜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잘 가고 있고. 아니, 간밤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네. 세계 최고 부자 다시 등극했다 뭐 이런 이슈는 지금 나오고 메리 있네요. 앨리슨이 네. 또 오랜만에 왕년에 부자가 이제 2위로 다시 물러나게 네, 되는데 네. 오라클의 요즘 좀 주가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했었던 도지 그때 연방 정부의 공무원 등은 약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해고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하고 싶어하는. 해고를. 네, 그러니까 연방 정부 공무원의 그런 공무원의 일 처리에 대한 엄청난 질타 같은 것들을 해 왔었잖아요. 방만하게 느리게 뭐 일을 한다. 이러한 것들을 이번 건을 통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일시적인 휴직 상태로 비필수 업무직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제 밀려나 있잖아요, 업무에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해고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트럼프의 의도도 있다. 그게 뭐 트럼프가 공무원분을 싫어해서라는 거 뭐 사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정치적인 퍼포먼스 차원에서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선 정부 효율부 도지에서 하던 뭐 일, 해고 좀 감원을 하고 네. 효율적으로 만들겠다, 네. 감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이어지는 네. 이어가게 하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셧다운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 이 언급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하긴 했더라고요. 되게 직설적인데 네. 이 멘트는 약간 조금 해석이 필요한 그러니까요. 조금 정치적인 멘트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살펴보게 되면은 291만 명 정도가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체국과 같은 우정 업무를 담당하는 필수적인 인력은 약 6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약 290만 명에서 65만 명 정도를 제하게 되면은 225만 명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사실 75만 명 정도가 225만 명에서 한 75만 명 정도가 비필수 업무직으로 분류가 되면서 휴직 처리를 하게 된다. 네. 그러면은 뭐 65만 명, 75만 명 정도 하면 140만 명, 한 절반 정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뭐 이래저래 축소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65만 명 일을 해야 되는데 225만 명에 75만 명 정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290에서 65만 명 뺀 숫자에서 75만 명 정도를 어느 정도 휴직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일단 공적인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슬림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비단 뭐 이런 인원 얘기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억압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번 건을 통해서 이게 돈 문제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분명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이러한 점은 결과적으로 대내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트럼프의 입장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트럼프는 정부가 셧다운되면 좀 문제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크게 잃을 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용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급한 거는 우리는 지금 이민자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예산을 좀 줄이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발목 잡는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건 예산안과는 좀 다르지만 네. 진보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오리건주의 포틀랜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이나 주 방위군들이 막 투입이 되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민주당에 조금
관련된 부분들이나 스윙 스테이트에 넣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질서 유지 치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포틀랜드에도 넣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최근에 있었던 찰리 커크의 암살과 계속해서 뭐 이민자 단속에 대한 반발 등을 엮어서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있다라면은 공화당의 트럼피즘에 열광하는 유권자들에 대해서 아주 명백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반응을 보면 일단은 뭐 초기라서 그런지 아니면 과거에 경험을 해봤어서 그런지 결국에는 정부는 문 다시 열겠지. 네. 뭐 이게 큰 악재가 과거에도 아니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네.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과거의 손실 규모를 이제 네. 어떤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본다면 2018년에 한 달 이상 셧다운이 지속이 되고요. 그때 110억 달러 규모의 네. 손실이 있었다. 뭐 이런 기록이 좀 네. 있어요. 이번에도 뭐 그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 예상해 볼까요? 네, 그 당시에 네. 110억 달러 네. 중에서 CBO가 의회 예산처가 이제 재정 관련된 네.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진단을 하고 자기네들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약 30억 달러, 약 30% 정도는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한 손실이었다. 셧다운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어떻게 커버를 좀 칠 수가 있는데 30억 달러, 약 4조 원 가까이는 미국 경제의 손실이었다라는 점을 이건 회복이 좀 불가능한 네. 영구적인.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성장을 좀 갉아먹었다. 네. 정부의 역할이 좀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면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제가 인원에 관련된 60만 명 뭐 우정 말고 75만 명 강제 무급 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들에 대해서 하루 인건비 손실만 약 4억 달러 정도 추산이 된다고 하는데 과거 이제 그 당시가 6, 7년 전이니까 그때보다는 아무래도 명목 화폐 단위가 좀 커진 부분들 고려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길어질지는 사실 알기는 어렵겠지만 대다수의 셧다운들이 최근 약 한 20번 정도의 셧다운에서 장기화가 2018에서 19년도 갈 때처럼 긴 적은 좀 드물었거든요. 일시적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라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총액으로 친다라면은 그때보다는 좀 작아질 가능성을 우리가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로 삼자. 그러면 회복 불가능한 손실에 해당하는 그 금액 역시나 좀 더 적을 수 있다라고 일단 깔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항상 트럼프에 관련된 부분은 예측 불가능하고 미국 경기가 그 당시에도 조금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용 창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정부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 무급 휴직과 해고로 이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민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면은 이 경기가 아주 스무딩하게 소프트 랜딩으로 가져야 되는데 뭔가 트리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를 못한다라면은 사후적으로 손실액을 평가를 했을 때 기간이 짧았더라도 손실액이 커질 수도 있는 점은 조금 유념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휴직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아까 이제 대부분이 무급 휴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좀 부처별로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질병예방센터 국무부 직원은 절반 이상이 휴직 처리된다. 뭐 이런 보도 봤는데 국토안보부는 27만 명 중에서 14,000명만 휴직한다. 이렇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퍼센테이지가.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필수다, 비필수다 뭐 이런 차이일까요? 뭐 어떤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정 관련된 거는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빼고 나머지 225만 명 정도에서 필수와 비필수 인력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 비필수에 관련된 인력이 약 7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 국토안보부라는 그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그 광활한 대지에서 막 걸어 다니면서 이런 막 철책도 체크하고 뭐 해양 경비대도 있고 하는 데가 국토안보부인데 당연히 국경에 관련된 부분들, 이민자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컨트롤 타워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대부분 국토에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뭐 방금 언급 주신 그 부서들은 좀 대표적인데 당장의 필수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 국무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질병예방센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아주 익숙했었는데 그런 기관들은 일단 당분간은 업무를 좀 스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직하는 무급 휴직은 당연히 무급이니까 월급 네. 안 나오는 거고, 그럼 일하는 분들 월급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정부 셧다운 상태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구분을 하자면은 우리가 연휴에도 119나 111 전화하면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필수인데 우리 연합뉴스 건너편에 중앙정부 관련된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일을 주말에 연휴에 안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행정부의 셧다운이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도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국방부의 군인들에 대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군인 급여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급여일이 월 초가 아니라 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급여의 지급 이슈는 한 보름 정도는 홀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되었을 때는 지급에 관련된 부분들 역시나 그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확실치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급을 왜 이제 언급을 꺼내냐면 이게 길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는 필수적인 뭐 예를 들면 공항에서 보안하시는 네. 분들 일은 계속 필수니까 이제 하는데 네. 이 길어지면은 만약에 월급에도 차질이 생기면 이분들도 투잡 뛰러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월세비, 뭐 네, 집값 그렇죠. 이런 것도 내야 되니까 네. 투잡 뛰러 가면 이런 부분도 이제 비면 그래서 길어지면 이게 약간의 차질들이 네. 여기저기서 툭툭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예상이 그렇죠. 들어요. 네, 우리도 팬데믹 때 뭐 그런 뭐라고 해야죠? 이동의 자유가 상당히 제약이 되면서 관련된 종사자분들께서 엔잡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한 부분들과 뭐 유사한 사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급여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뭔가 중단이 되거나 향후에 좀 펜딩이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뭐 며칠 네. 안에 진짜 짧게 끝날 것인가, 2주 이상, 보름 이상, 뭐 과거처럼 2018년처럼 한 달 이상 갈 것인가, 뭐 네. 이런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예측은 힘들지만 어쨌든 타협점은 헬스케어 이쪽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그 점이 가장 핵심인 네, 네, 것이고, 근데 이게 과거의 패턴으로 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좀 밀당을 하면서 결국에 합의점을 찾았는데 지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양상이 상당히 난타전처럼 되어 있고 이념적인 부분이 너무 크게 개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념의 후퇴라는 것은 지지층에 대한 충성과 배신으로 나뉘게 된다라면은 사실 물러서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본인이 뜻하는 바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더 계속 푸시를 할 가능성이 높지 후퇴를 할 인물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더 압박을 하면서 행정부의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스탠스를 통해서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신호를 계속 보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지고 민주당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구심점이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본다라면 트럼프의 대항만 아직 부재한 상황이어서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조금 길어지다가 10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에 받아야 되는데 이 행정부가 일을 처리 못한다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보통은 보름 이내에 끝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보름에서 약 20일 정도의 기간을 보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어그러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임시 예산안 CR이라고 하는 Continuing Resolution 편성을 통해서 7주짜리죠. 네, 임시 예산안을 통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양상으로 임시 예산을 통해서 버티고 하면서 향후에 뭔가 정치적인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생겼을 때 타협을 할 가능성
대해서도 좀 열어둘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 안 하고 셧다운이 됐으면 우리는 10월 말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경주 에이펙을 준비하고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뭐 안 오는 거야? 이거 차질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직접 언급한 바로는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4주 후에 뭐 대두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건 온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렇죠. 에이펙 얘기한 거니까 네. 이 부분은 오는구나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하고는 지금 뭐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관세 이런 부분은 좀 차질 없을까요? 셧다운? 네. 뭐 이게 차질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일이 아무래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니까.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에 관련돼서 4주 후에 만난다고 했고 어제는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과도 그 조건 없이 대화를 하고 싶다,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취한 거는 일단 이 무대가 동아시아잖아요. 그럼 오겠다라는 거는 맞는데 그 전에 우리는 그런 큰 행사도 준비해야 되지만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이 된 상황에서 셧다운이 되어서 실무진들의 그런 협상 관련된 부분들 아까 뭐 이게 비단 그 상무부에서 요즘은 좀 주도하고 있지만 상무부 하나만으로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부처들의 그런 코어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협상의 진전 속도는 좀 느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부과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관세 부과는 계속해요? 네. 협상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은데 관세 부과는 무역 확장법 제232조 조사를 지속하겠다. 업무를 늦추지 않겠다 하고 아까 필수와 비필수로 나눌 때 이 셧다운 중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조사 업무는 필수 업무 영역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한 점은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급해질 수 있다라는 점 보여주겠죠. 물론 공무원분들이 뭐 일시적으로 좀 쉬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컨택 포인트들은 그래도 확보를 해놓은 상황에서 계속 컨택은 할 가능성이 높으나 속도의 문제, 뭔가 세밀한 조정에 있어서 실무진들과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다소 우리 입장에서는 좀 초조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겠죠. 정확하게 미국 상무부가 뭐 질서 있는 셧다운 계획 이런 걸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지속하겠다. 이제 관세 얘기를 하는 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율 얘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어가면 조작국이 우리가 될 뻔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 있잖아요.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고? 일단 우리가 최근에 원화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약세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래도 연준 금리 인하하고 좀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좀 준비한 것 같아요. 셧다운 가능성을. 그래서 재무부는 QRA 이제 채권 발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옐런 때를 그냥 이어왔었고요. 여러 가지 단기채에 대한 부분들을 비중을 늘려왔었는데 뭐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단기 초단기채에 대한 수요층이 생긴 것도 있지만 최근에 재무부의 현금 비상 마통과 같은 TGA 계좌가 8천억 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채를 찍어서 마통에 넣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과 시장의 유동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율하는 RRP에 대한 부분은 계좌가 확 줄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채권을 찍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연준 역시나 거기에 좀 발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달러가 강해진 것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환율에 대한 측면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촉진법에 의해서 세 가지 기준에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데 대미 무역 흑자가 이제 그 150억 달러 이상 그리고 경상수지흑자가 3% 이상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550억 달러 그리고 5%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체크 포인트에 들어가게 된 거죠. 다만 외환시장 개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를 하고 그리고 조건들이죠, 금액의 2% GDP의 2%를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지만 사실 이 금액 그대로 보는 데가 없고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이 환율 조작국이 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율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제 조건이 만약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라면은 통화 스와프. 네.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완전 치명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투자도 해야 되고 외환시장 신경도 써야 되고 이 달러 원화에 대한 자금에 대한 수급도 고려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조작국은 막고 모니터링 되는 관찰 대상국으로 막은 것은 그냥 평이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국면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협상보다 우리는 지금은 일단은 그러면 그거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도 뭐 통화 수합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 미국도 환율 쪽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분위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환율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런 건데 왜냐하면 뭐 현금, 선불 이렇게 네. 요구하니까. 그리고 선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뭐 대통령이나 정부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약간 정당한 요구인 것 같은데 트럼프는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이고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대통령이 있는 국가는 통화 사업을 맺어주는데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약간 귓등으로도 듣지는 않는 것 같고 좀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이 관세 협상을 하는 중간에 환율에 관련된 부분이 나온 거는 과거 한 2, 3개월 전에 우리가 치열하게 관세 협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실무자들이 막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가고 할 때 환율 관련된 실무자도 대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꾸준히 얘기가 되어 왔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먼저 패를 그래 너네 필요한 거 우리가 좀 해줄게. 그런데 그 이상은 요구하지 마. 그리고 우리 이제 협상을 빨리 도장을 찍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뭔가 당근을 먼저 제시한 측면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받은 것은 또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관련된 얘기 특히나 중심 잡아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봤네요. 상상이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